그래서 이것도요, 정치적 레토릭하고 팩트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 뭐 태양광, 뭐 전기차, 무슨 배터리를 이제 해외에다가 파는 것이 덤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출하는 건 다 덤핑이라고 봐요. 자국이 쓰고 있는 것 말고 밖으로 팔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는 GDP의 63%가 수출인데, 그럼 그거 어떡하냐. 그리고 미국도 예를 들면 전기차 중국에 팔고 한국에 팔잖아요. 그럼 테슬라도 공급 과잉을, 미국도 공급 과잉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요, 너무 미국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모든 제조 강국은 반드시 머스트로 무역 강국이 됩니다. 무역 대국이 돼요. 미국도 예전에 무역 대국이었고, 일본도 무역 대국이었고, 영국도 그랬고, 우리 한국도 그래요. 중국이 제조력이 강해지면서 거기서 자기네 캐파보다가 많은 것을 수출하는 것은, 이것은 리카르도가 얘기하는 비교 우위론에서 봐야지, 이것이 자기네 그러면 모든 나라는 자급자족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담 스미스가 분업을 이제 얘기하고 리카르도가 비교 우위를 얘기한 이상 세계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이 또 이점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공급 과잉을 수출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같은 기준으로 가면 무역을 하는, 수출을 하는 모든 나라는 자기네 공급 과잉을 다 수출하는 거 같은데 중국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레토릭보다는 이 수출했을 때의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이 다른 나라하고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비아디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비아디에 전기차에 장착하고 있는 FSD를 보면 이게 지금 10만 원짜리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덤핑을 하는 거 다 좋은데 상대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무나 시인이나 알리가 전 세계 150개 나라한테 미국, 중국에 싼 가격 5,000원짜리, 3,000원짜리, 10,000원짜리 팔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왜 제재를 안 하냐? 그거 왜 덤핑이라고 얘기 안 하냐? 근데 태양광, 예를 들어서 배터리하고 전기차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무서운 제조 경쟁력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거냐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제조 경쟁력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가 세계 1등 하고 있는데, 그거 지원하자고 하는데, 뭐 벌써 1년 넘게 감론을박만 하고, 이제 차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첫 번째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써야 된다고. 우리는 입으로만 그렇게 핀테크부터 보면 입으로만 하고 다 규제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핀테크가 나오는데 중국은 예를 들어 자동차다, 전기차다 그럴 때 지금 중국에 월 5,000대 이상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54개인가 돼요. 그래서 시장을 열어서 왕창 선수들이 들어오고 시장을 형성할 때 보면 중국이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한 대당 2천만 원. 그래서 시장을 키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번에 뭐를 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경쟁에서 도태된 회사가 죽어버리면 빅3, 빅5, 빅10 체제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나머지 죽은 놈의 점유율을 50몇 개 되는 거를 예를 들면 10개가 가져가면 이게 시장 점유율 5%가 갑자기 30%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뭐가 되냐면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되면 이게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씩 떨어지는 학습 효과가 작용을 해요. 그럼 거기서 원가 경쟁력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서 서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 경쟁력은 기본이에요. 비싸면 안 되는 것뿐만 플러스 하나가 더 뭐냐면 기능 경쟁력입니다. 자율주행이 되냐? 이게 오토파일럿 잘 돼? 뭐 거기에 편의시설은 편안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R&D를 해야만이 되는 것. 근데 얘들이 규모가 되면서 거기다 R&D를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 경쟁이, 제품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갖고서 전 세계에다 갖다 파는 것. 이게 중국의 지금 전기차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정말 규제 샌드박스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 제대로 주고서 유치 산업을 육성하는 거냐.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R&D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대 조치하고 예를 들면 세금 감면 조치를 하고 있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세 개는 안 보고 우리는 그거 안 하면서 중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을 육성한 것을 단순히 얘들이 공급 과잉을 세계로 수출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입만 아픈 얘기입니다. 그 수출을 하든 말든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면 보조금은 이렇게 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전기차에서 세계 1등을 했냐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아주 우리가 뼈 아프고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중국은 2010년에 이미 전기차를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2025년까지 내리시 5년 동안 전기차의 육성을 한 번도 정책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주무장관이 과기처 장관인데 중국은 그게 왕강이라고 하는 과기처 장관을 후진타오 시진핑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11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임 과기처 장관을 그냥 쓴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최근 26년 동안 우리나라 과기처 장관은 26명인가 바뀌었고 중국은 5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는데 이것도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특히 전기차를 예를 든다고 하면 한 과기처 장관이 11년 동안 집권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자동차 공학으로 박사하고 아우디인가 폭스바겐인가 거기서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고 독일에서 보면 매년 예를 들어서 탑5, 탑10에 뛰어난 자동차 공학자, 거기에 이 중국 사람이 왕강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재될 수 있는 우수한 사람, 이 사람을 중국 정부가 스카우트해 와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국산화하고 이것을 육성하는 장관으로 앉혀버린, 그걸 12년 동안 하니까 지금 1등이 됐고,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은 안 주고 세금을 얼마를 이제 깎아주냐, 또 이제 세금률을 5% 할래, 15% 할래, 30% 할래,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100% 깎아줍니다. 근데 그게 플러스에서 뭐냐면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얼마를 줬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미국이 역대로 최대의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527억 불을 주는데 중국이 지난 10몇 년 동안 전기차 산업에 준 보조금이 2,300억 불이에요. 미국 보조금의 거의 4배 가까운 보조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월 기준으로 중국의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을 주려면 그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아는 사람, 프로 선수를 써야 되고 한번 썼다고 그러면 믿고 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나라보다도 많이 줘서 이기게 해야지, 다른 나라보다도 적게 주고 1등 해라. 그것은 지금 이것이 국가대항전이고 이것은 어떤 산업이든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산업,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적게 주고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많이 주고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첨단 산업이 있어서 상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재벌 기업의 수익 사업에 정부가 돈을 주냐? 그건 절대 안 돼. 이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데 그것이 개별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고 미국이 이미 보조금을 자기 나라도 아닌 대만이나 한국 기업들한테 10몇 조씩 퍼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사용되는 가장 AI 전쟁의 핵심 전략 물자가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는 전략 물자, 군사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성능이 최고면 된다고. 그래서 대만 거도 한국 거도 최고 성능 가지니까 돈 주고 사는 거고 그걸 자기네 나라에 국산화하려고 보조금을 몇 조씩 퍼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는 이것은 전략 무기고 전략 무기를 국산화하는 데는 국적도 가릴 필요 없고 국가의 모든 자원, 이거는 반도체 산업에 주는 보조금은 이건 국방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국방비가 아니라 민간 기업한테 주는 이건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벤치마크하고 유럽을 벤치마크하고 그러고 이제 일본을 벤치마크 하는데 일본, 미국, 유럽은 다가 국가가 엄청난 돈들을 이 첨단 산업에다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외국 기업 오케이. 무슨 문제냐. 그리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한술 더 떠서 더 많은 것을 지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보다도 적게 지원하고서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예를 들어서 HBM에서 90%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산업을 다른 나라들은 보조금 주고 R&D하고 뭐 이렇게 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미 커진 산업을 더 빨리 갖게 하려면 거기다 더 많은 거름 영양분을 줘서 딴 나라는 10cm 크면 우리는 20cm, 30cm 키워가지고 정말 말로만 초격차가 아니라 진짜 초격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미중의 기술전쟁, 4차 산업전쟁, AI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날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때가 있다고. 때는 타이밍도 있지만 미는 때도 있지만 미는 때는 안 밀면 그거 더러워지는 것이고 이게 기회에서는 살을 놓치면 그것은 그때 손들어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미중이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을 이거를 정말로 온 국민이 다 지원해서 세계 최강의 무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AI도 아까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AI 전쟁은 미국인과 중국인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인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인재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AI도 이것은 엄청난 이제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의사 선생님도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도체 공학과 가야 될 이 엔지니어들이 의사 선생님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비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팔아서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를 한국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 하나 키우려면 10년, 15년이 걸리는데 문제는 반도체 엔지니어는 4년 뒤에 바로 나와서 전쟁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등부터 2,000등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이것이 의사 선생님 하라고 하면 2,000등 이하로 이제 온 사람이 반도체 공학과를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최고 엘리트들이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 하고서 어떤 격차가 있을 거냐는 그거는 뭐 불문가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한전공대를 만드네 그러지만 지금 반도체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한전공대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반도체 공대를 빨리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책 플러스 사람 확보 안 해주면 공장지원 뭐하냐.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필요해? 바로 칭화대학이다 대학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따라서 전국에 있는 유명 대학들이 다 이게 반도체 만들었고 AI 그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중국에 지금 AI 관련되는 학과들이 지금 2,800개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중국은 저거 뺏겼네. 제대로 우리 절대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전쟁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잘하는 걸 갖고서 이게 전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그걸 지금 뭐 육성해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AI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잘하고 있고 반도체는 AI의 머스트로 필요한 품목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고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최강으로 만드냐는 것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고 좌우를 떠나고 이거 상관없이 이건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호박이 굴러 들어온 호박이 2000년 만에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발로 밟아서 깬다는 건 이건 정말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전쟁 시대라고 하면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걸 누리려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계속 팔고 나가고 있고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1,400만 중에 770만이 지금 미국 주식 사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 미국에 왜 갔냐고 그러면 산 것이 전부 마그니스 7을 사요? AI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AI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머스트로 있어야 되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이제 외국인이 팔고 나가냐는 것은 삼성의 경쟁력이 예전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거고, 걔는 또 가는 건데, 그럼 이거 경쟁력을 그냥 죽일래? 그게 아니라 이걸 최대로 끌어올려서 또 하이닉스를 넘어서는 삼성이 나오기 못해 될까요? 좋은 경쟁자가 있으면 좋은 성공자가 나오게 돼요.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삼성의 HBM이 나오게 되면 그건 정말로 세계 최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한국 산업, 한국 반도체, AI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들고 낙하론자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뛰어내린 낙하산 만들지 말고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미 우리는 비행기 엔진도 만들어 갖고 있는데 기름만 넣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서 욕만 하고 있고 비난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우리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 대한 주식시장의 비관론도 과하다.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갈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증시 최근에 보면은 홍콩 마찬가지로 중국 망했다. 중국 플랫폼 기업 다 끝났다 그러는데 최근 6개월, 3개월 동안 보면 테슬라 주가는 급락하는데 비아디 주가는 이제 일직선으로 올라가죠. 샤오미 주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사양 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전쟁 시대에서 이기는 자한테 배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3년 반 동안 아무도 안 쳐다보다가 최근 3개월, 6개월 사이에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못 갔던 것들이 휙 갔지만 여전히 아직도 전 세계 올라간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죠. 근데 한국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 겪지만 한국도 삼성이 경쟁력 회복하면 집 나간 외국인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 하이닉스하고 그냥 선의 경쟁이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면 우선 우리는 날개를 2개 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놓고 보면 우리는 너무 한국의 산업에 의해서 미중의 전쟁에서 우리를 너무 자기비하고 비관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